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사장님 딸이라니요? 그 흉터. 틀림없어. 내 딸 지연이 팔에 있던 바로 그 자국이야. 저는 박지연, 1992년생 33살입니다. 청담동 최고급 한정식 식당 한옥마루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던 오후, 저는 식당 뒤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낡은 벽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빗바람에 젖어 얼룩덜룩해진 종이 위로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찾는 사람 박지연, 1992년생, 현재 33살. 왼쪽 팔꿈치 아래 꽃무늬 화상 흉터 있음. 세상에. 내 이름이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보를 만졌습니다. 제 이름, 제 나이, 그리고 저만 아는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뒤 시어머니에게 보험금까지 뺏기고 쫓겨난 비참한 인생. 월세 10만 원짜리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7살 딸 서연이와 5살 아들 준우를 키우며 하루 3가지 일을 해야 겨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나날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니요? 벽보 아래쪽에는 연락처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옥마루 대표 한미숙에게 연락주세요. 한미숙. 사장님? 매일 저를 날카롭게 관찰하시던 그 무서운 사장님이 절 찾는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고아인데. 부모 얼굴도 모르는 버려진 아인데.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벽보 속 아이의 흐릿한 사진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10살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 새어머니는 제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숟가락을 얹고 있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눈물 자국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갔으면 너도 눈치껏 사라져줘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창문을 때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잘 들어라. 내 친엄마 말이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밤에 도망친 거야. 그것도 몰랐니? 아니야.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분명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새어머니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택시에 태워져 낯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대문 위에는 사랑보육원이라는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 곳이다. 거기서 내 아버지처럼 착한 놈 하나 물어서 시집이나 가. 저는 새어머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새엄마, 제발 우리 같이 있어요.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청소랑 빨래도 다 할게요. 잘못했어요, 제발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옷 떨어지게. 낡은 가방 하나가 바닥에 툭 던져졌고 새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지는 택시 꽁무니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 앞날을 예고하듯 잿빛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 완전히 버려졌어.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25살의 운명처럼 보육원 원장의 아들 최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 오빠는 저에게 유일한 햇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했고 곧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2년 뒤에는 아들 준우까지.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시어머니 정순이는 달랐습니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내가 제정신이니?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 민호가 교통사고로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남편의 차가운 영정 사진을 보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맛봤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7살 딸과 5살 아들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채 멈추기도 전 검은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섬뜩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았어. 내 귀한 아들이 죽은 거라고.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인감도장 내놔. 내 아들 보험금 내가 가질 거다. 너 같은 건 한 푼도 못 줘.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키운다. 넌 꺼져. 너도 도망간 내 친엄마처럼 돈 생기면 남자 만나서 애들 놔두고 도망칠 것 뻔히 보인다.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무조건 지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키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비록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용서 없이 저를 짓밟았습니다.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양육권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고 제가 거부하자 한겨울에 저와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여긴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야. 내 아들 유산 탐내면서 내 집에 얹혀 사는 꼴 못 본다. 당장 나가. 어머니, 지금 한겨울이에요. 밖은 영하라고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내 알 바 아니지. 그건 내 사정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든 7살 서연이와 5살 준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거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이었지만 길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는 건물 청소를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뛰었고 밤에는 술집 설거지까지. 하루 3가지 일을 소화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벌써 새벽이네. 내가 쉬면 우리 애들 굶어. 일어나자 지연아. 일어나야 산다.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찬물에 독한 세제를 맨손으로 계속 만지다 보니 제 손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터졌습니다. 따가워라. 고무 장갑 낄 시간도 아까워. 하나라도 더 닦아야 1,000원이라도 더 벌지. 참자 참아.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먼저지. 어느 날 새벽 파김치가 되어 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방에는 제가 먹으라고 서연이가 끓여놓은 라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서연이는 식은 라면 냄비 옆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였는데 다 불었겠다. 미안해, 엄마.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이고 세상에. 11살짜리가 엄마 밥을 챙겨야 하다니. 저는 불어터진 라면을 앞에 두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33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33의 생기 대신 40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2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모성애가 제 영혼을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디 보자. 월급 좀 괜찮은 데 없나? 우리 애들 맛있는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이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해. 그러던 중 제 눈에 수십 년 전통의 한정식 명가 한옥마루 주방보조 구인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기존보다 훨씬 많았지만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옥마루.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월급이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많네. 근데 경력자만 뽑는다고? 에라 모르겠다.
설거지도 경력이라면 경력이지. 부딪혀보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주방 보조 구하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힘쓰는 거 꾸준히 다 자신 있습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한옥마루 앞에 섰습니다. 고풍스러운 대형 한옥 건물, 잘 가꿔진 정원, 하늘로 솟은 기와지붕.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별천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건물에서 낯선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어렸을 적 맡아본 듯한 구수하고 향기로운 쌀뜨물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개량 한복 차림의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고 예리했습니다. 바로 음식 명장 한미숙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혼란과 간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한 대표는 제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고아원 출신, 남편 사별, 자녀 2명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나이 33살이라는 숫자를 볼 때 한 대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내 이력서를 뚫어져라 보실까? 박지연 씨, 왜 하필 힘든 주방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2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힘쓰는 거 자신 있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시켜만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겠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한 대표는 저의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간절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옥마루에 취직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뒤편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소 작업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던 저는 문득 눈길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구석, 지저분한 박스 사이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휴, 박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저게 뭐지? 누가 사람을 찾나 보네. 비도 맞고 다 찢어졌네. 얼마나 애가 타면 이런 걸 붙였을까? 벽보 속에는 오래되어 희미해진 갓난아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 아이 왠지 낯이 익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보의 내용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사람의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지연. 내 이름과 똑같네. 벽보에는 찾는 사람의 나이가 당시 1살, 지금은 33살이라고 굵게 쓰여 있었습니다. 33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현재 나이와 이름이 벽보 속 잃어버린 아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지연 나잖아. 그리고 1992년생 33살. 세상에. 이름도 같고 나이도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왜 이명가 식당 뒤편에 저를 찾는 벽보를 붙였을까? 저는 벽보 아래쪽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음식 명장 한미숙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세상에. 사장님? 한미숙 대표님이 박지연을 찾는다고? 그 무서운 사장님이 왜? 설마 나를 찾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아인데. 저는 벽보 속과 똑같은 이름과 나이를 가진 잃어버린 아이가 혹시 저 자신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10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새어머니에게 버려져 고아원에 버려졌던 지옥 같던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새어머니는 엄마가 도망갔다고 했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내 기억 속에 엄마 얼굴이 흐릿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벽보 속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제 심장은 이 벽보가 바로 저를 찾는 증거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걸 떼서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해.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바로 그때 식당 뒤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옥마루 직원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벽보에서 손을 떼고 몸을 숙여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들킬 뻔했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직원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자 저는 다시 벽보를 응시했습니다. 박지연 33살. 나를 찾는 사람이라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한미숙 대표님께 이 벽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물어보자. 믿져야 본전이잖아.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나를 찾는 거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게 있을지도 몰라. 저는 한미숙 대표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5시 식당은 아직 고요했지만 대표님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십시오. 한 대표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문 쪽을 향해 계셨습니다. 대표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식당 뒤편 담벼락에요. 거기 붙어 있는 벽보 대표님이 붙이신 겁니까? 한 대표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벽보라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난 모르는 일입니다. 사장님은 알고 계셔. 분명히 알고 계셔. 저는 사무실 탁자 위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찾는 사람 이름이 박지연. 그리고 나이가 33살이라고요. 대표님 연락처도 적혀 있던데요. 저는 한 대표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대답해 주세요. 저 벽보 속에 박지연이. 혹시 저예요? 대표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대표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내가 33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을 찾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고. 제 이름이 박지연입니다. 나이도 33살이고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님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3년 동안 묻어두었던 회한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하고 내 말 들어요. 박지연 씨, 당신 혹시 흉터 있어? 흉터 있냐고? 네. 흉터요? 네.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 아래에요. 어릴 때 다쳐서 모양이 좀 이상한 흉터가 하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표님은 들고 있던 차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차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대표님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친 듯한 광기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여줘. 당장 걷어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어서. 저는 한 대표님의 강한 힘에 온몸이 떨렸지만 왠지 모를 운명적인 이끌림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꿈치 아래 옅은 붉은 기가 도는 특이한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한 대표님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허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저 흉터는 분명. 이건 틀림없는 내 딸 흉터야. 한 대표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보물을 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 하나를 떼어 제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봐요. 똑같지 않아요?
액자 안에는 아기의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정밀하게 묘사한 낡은 스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과 그림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왜 제 흉터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한 대표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아이고, 내 새끼 지연아. 엄마가 왔다. 널 두고 갔던 못난 애미가 이제야 널 알아봤어. 지연아. 저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제 친어머니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딸이라니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소리쳤습니다. 만약 진짜 엄마라면 그 돈 많고 힘 있는 분이 왜 여태 저를 안 찾았어요? 왜 흥신소도 안 쓰고 경찰에도 신고 안 하고 고작 저 따위 종이 쪼가리 벽보 하나 붙여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서 굶고 맞을 때 엄마는 뭐 했냐고요? 제 절규의 한 대표님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안 찾아본 줄 아느냐? 흥신소 탐정. 대한민국에 안 뒤져본 곳이 없어. 정신 나간 여자처럼 전국을 다 뒤졌다. 그런데 그 독한 새엄마가 너를 아주 먼 곳에 내다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 한 대표님은 피를 토하듯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널 찾으면 그 무서운 시댁 식구들이 냄새 맡고 너를 해칠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 악마 같은 재벌가 사람들이 내 딸 살아있는 거 알면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서 숨죽여서 기다린 거야. 내 음식 맛을 기억하는 내가 언젠가 이 밤 냄새를 맡고 제 발로 찾아오길 빌면서. 한 대표님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박지연이라는 이름 가진 여자들이 수백 명은 찾아왔다. 다들 내 돈 노리고 가짜 흉터 그려서 온 사기꾼들이었어. 그래서 너를 처음 봤을 때도 겁이 나서 바로 아는 척을 못했어. 또 가짜일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새어머니에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왜 이 거대한 식당 뒤편에 초라한 벽보 하나가 붙어 있었는지.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 버린 거 아니지? 한 대표님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힘이 없어서 널 잃어버렸고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진다. 내 목숨을 걸고 너 지킬 거야. 두 모녀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33년의 한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 뒤 한 대표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만들자. 내 새어머니든 시댁이든 세상 누구도 부정 못하게 떳떳하게 밝혀야지. 한 대표님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 불러. 제일 빠른 곳으로. 내일 아침 당장 결과 나오게 해. 99.9% 나올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얘는 내 딸이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33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마루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한 대표님은 서로 마주 앉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은 어젯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하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걱정 마라. 엄마는 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내가 모를까봐. 내 팔에 그 흉터. 그게 증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넌 내 딸이다. 엄마는 확신해. 한 대표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손에는 얇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저와 한 대표님은 동시에 숨을 멈추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대표님은 눈을 감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봉투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봉투 안의 활자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용어들 사이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33년의 모든 고통과 의문이 한순간에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였어. 엄마. 저는 목 놓아 울며 한 대표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대표님은 봉투를 쥔 채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오냐, 내 새끼 지연아. 드디어 찾았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널 안아보는구나.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3년 동안 서로를 향해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눈물로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가 나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미숙 대표님.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그녀는 곧바로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여봐라, 법무팀장.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 내 딸 눈에서 눈물 뽑은 그 시어머니란 여자 당장 고소해. 감히 누구 딸한테 양육권을 뺏어? 남편 보험금을 꿀꺽해? 가만 안 둔다. 엄마의 지시는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해. 내 가게 와서 행패 부린 것까지 싹 다 죄 물어서 감옥 보내. 저는 엄마의 뒤에 서서 든든한 방패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정순이는 한옥마루 법무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 최민호의 보험금 및 손주들의 양육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명가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한옥마루로 향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감히 변호사를 사? 돈이 썩어나 보지.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어.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하지만 명가 사무실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미숙 대표님과 맏딸 박지연 그리고 한옥마루 법무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아니, 명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검증 안 된 애를 아직도 끼고 다니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고아 출신이라며 악랄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당장 내 손주들 양육권 포기 못해? 어디서 시어머니를 법으로 협박해?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에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 입 닥치지 못해? 당신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 유전자 검사 결과 99.99%가 담긴 서류를 던졌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이 아이가 바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친딸 박지연이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애가 명장님 딸이라고요? 거짓말. 이건 사기야. 저는 엄마의 곁에 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입 조심하세요. 저는 고아 출신이지만 이제 한옥마루 명가의 맏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 남편 목숨값인 보험금도 더러운 손 대지 마시라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각오해. 내 딸 협박하고 죽은 아들 보험금 꿀꺽한 죄 다 물을 거야. 그리고 우리 법무팀이 다 조사했어. 당신 자선사업가 행세하면서 뒤로는 돈 빼돌리고 애들 학대한 거 싹 다 밝혀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명장님. 아이고 사돈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가 잠시 헛것이 씌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연아.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우리 손주들 봐서라도 이 시엄마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엄마는 냉정했습니다. 시끄럽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여봐라,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경찰서로 넘겨. 결국 한옥마루 법무팀의 철저한 조사로 시어머니는 모든 악행이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남편의 보험금은 서연이와 준우에게 돌아왔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확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계략은 친어머니의 든든한 사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7살 서연이와 5살 준우가 외할머니와 이모, 삼촌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와 준우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어리둥절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눈빛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우와, 예쁜 누나랑 오빠도 있어. 엄마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냄새나는 이 지하방에서 어떻게 살았어? 오냐, 오냐? 할미가 왔다. 왜?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할미가 너희들 다 지켜줄 거야. 엄마는 손주들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로봇도 있고 인형도 있어. 우리 손주들 입을 예쁜 옷도 다 사왔다. 7살 서연이는 외할머니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5살 준우는 할머니가 선물한 장난감을 들고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최고.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와 아이들은 엄마의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옥마루 명가의 맏딸에게는 가장 크고 따뜻한 방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새 침대에 눕히고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옥마루 명가의 주식 일부와 현금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받아라. 내가 33년 동안 내가 겪은 고생, 이걸로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엄마 마음이다. 내 시어머니가 뺏어간 보험금은 물론이고 내 재산, 내 가게 상속권도 다 내 몫이야. 다 가져가라. 저는 그 엄청난 보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런 큰 돈 필요 없어요. 무서워요. 그냥 엄마랑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로 가져가세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받아야 해. 내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너처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또 당해. 그 악랄한 시어머니 같은 인간들한테 또 밟힐 거란 말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33년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제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한옥마루 큰딸로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엄마 소원 좀 들어다오.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33년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엄마의 사랑으로 보상받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로 행복해요. 며칠 후 한옥마루 대저택 식탁에는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와 저 2 동생들 그리고 서연이와 준우까지 5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 이제야 너한테 따뜻한 밥상 제대로 차려주는구나. 33년 동안 엄마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먹어라 내 새끼. 저는 눈물을 닦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 평생 같이 밥 먹고 평생 같이 살 거잖아요.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 제 말에 모든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누나 최고다. 할머니, 갈비찜 더 주세요. 따뜻한 식탁에는 33년의 그리움 대신 새로운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된 시련 끝에 친어머니의 사랑과 명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고아 출신 과부에서 한정식 명가의 맏딸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악랄함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든든한 친어머니의 사랑과 힘이 저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33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가득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